2026년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 그리고 그 남성을 죽음으로 몰아간 여성 21세 무직,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행동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신과 처방약을 남성들에게 먹였고 그 결과 2명이 죽었습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 1월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투숙객이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모텔 직원이 문을 두드리다 못해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20대 남성을 발견하죠. 당시 방 안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시신에서 그 어떤 찔린 상흔이나 반항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밀실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그저 빈 맥주캔과 숙취해소제 병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핏 보면 수면 중 심장마비 같은 돌연사로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경찰을 모텔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사건은 180도 뒤집힙니다. 사망 전날 밤 남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과 함께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잠시 후 이 여성 혼자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배달 음식, 그리고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빈 병들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 혼자 아주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이 22살 여성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 조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김 씨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던 바로 그 시점, 첫 번째 사망자 발생 불과 열흘 남짓 지난 2월 9일 저녁, 수유동의 또 다른 모텔에서 두 번째 20대 남성이 똑같은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도 사인은 같았습니다. 외상 없음, 몸은 굳어 있었고 코와 입 주변에는 무언가를 토해낸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사건 당일 사망한 20대 남성과 같이 입실하던 여자는 맞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였죠. 두 번째 피해자의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카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여자가 배달 맛집 있다고, 방 잡고 고기 먹재. 그녀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다른 남성에게 연락해 모텔이라는 밀폐된 공간으로 유인한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이번에도 김 씨는 입실 딱 2시간 만에 무언가가 담긴 비닐봉지를 챙겨 들고 유유히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2월 11일 밤 9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악마의 레시피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김 씨의 집에서는 커다란 지퍼백이 발견되는데요.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향정신성 의약품, 즉 정신과 약들이 한가득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양의 신경안정제, 수면제 계열 약물들을 가루로 내거나 녹여서 피해자들에게 건네 숙취해소제 병 안에 미리 타놓았던 겁니다.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이 고농도로 알코올과 섞이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마비되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끔찍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한 남성은 2명이었지만 피해자는 2명이 아닌 3명이었습니다. 2달 전인 2025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 김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한 달 가까이 교제 중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 다정하게 피로회복제라며 음료 하나를 건넵니다. 약물이 든 그 음료를 마신 남자친구는 불과 20분 만에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당시 김 씨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함께 병원으로 데려가는 치밀함을 보였고 천만다행으로 이 남성은 이틀 만에 깨어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살인마의 베타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약물의 배합과 반응 속도를 실험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에서 피해자가 죽지 않고 이틀 만에 깨어나자 그녀는 다음 범행인 강북 모텔 사건들에서 약물의 투여량을 2배, 3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버립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숨통을 끊겠다는 듯이 말이죠. 심지어 두 번째 살인 때는 피해자가 쓰러진 방을 빠져나오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너무 푹 자고 있어서 나 먼저 간다 라는 소름 돋는 알리바이용 조작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 도대체 왜? 22살의 이 여성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냥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 좀 재우려고 줬어요. 제가 먹는 약이라서 죽을 줄은 몰랐네요. 죽을 줄 몰랐다?
자신이 먹는 약의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 약을 한데 모아 섞고 빈병에 미리 치사량을 세팅해서 밀실로 유인한 뒤 증거가 될 빈병만 쏙 챙겨서 도망친 사람이 할 소리일까요? 현재 김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연쇄살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연쇄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신상, 즉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 씨가 줄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즉 사람을 다치게 하려다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노한 네티즌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일명 사적 제재가 벌어지며 김 씨의 이름, 나이,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무차별적으로 털려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무기징역이 아니고 유기징역으로 나중에 풀려나면 신상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등 대한민국의 답답하고 불합리한 법 집행이 국민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린 결과죠. 여기서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스모킹건이 등장합니다. 김 씨는 내내 그냥 잠 좀 재우려고 내가 먹는 약을 줬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해왔죠. 경찰은 그녀의 이 뻔뻔한 거짓말을 무너뜨리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검색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챗 GPT와의 대화 내역이었죠. 김 씨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남양주 범행 직후 남자친구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챗 GPT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수면제랑 술 같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나? 놀랍게도 챗 GPT는 술과 함께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명확히 경고성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이를 철저하게 학습하고 활용했습니다. 이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살인에 대한 확고한 의지, 즉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검색 기록과 치밀한 약물 준비 정황을 토대로 며칠 전인 2월 19일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2살의 김 씨는 어떻게 남성들을 죽음의 밀실로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파놓은 함정, 즉 거미줄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SNS,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의 취재 결과 김 씨의 행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10개가 넘는 일상 스토리를 올리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팔로우를 걸고 먼저 DM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연락을 받고 만날 뻔했던 혹은 실제로 만났던 잠재적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녀가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술. 한 남성은 실제로 김 씨와 2번 만났었지만 무사했습니다. 그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이었죠. 즉, 술을 마시지 않는 남성은 그녀의 약물살인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범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성들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숙취해소제를 권했다는 정황도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사 댓글이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언가 아주 소름 돋는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범죄자 외모지상주의 현상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김 씨의 예쁜 얼굴과 몸매를 언급하면서 솔직히 얼굴 보니까 용서가 되려고 한다. 나도 저 예쁜 누나한테 데이트 신청받고 숙취해소제 받아먹고 싶다. 라는 식의 도를 넘은 옹호와 희화화 댓글을 달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가해자가 젊고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살인마에게 팬덤이 생기는 이 기이한 현상. 심리학에서는 이를 범죄자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와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가 결합된 끔찍한 부작용으로 봅니다. 얼굴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내면도, 심지어 그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조차도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며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왜곡된 심리죠.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인 이케부쿠로 성매매 강요 사건을 아시나요? 올해 21살의 여성 타노 카즈야.
그녀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한 걸스바 매니저로 일하면서 20대 여성 종업원의 몸에 GPS까지 달아 무려 400여 명과 강제 성매매를 시킨 악질 포주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고추장을 강제로 먹이고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악마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았죠. 그런데 그녀가 체포되고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자 놀랍게도 일본 네티즌들은 그녀를 역대 가장 아름다운 범죄자라고 부르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마치 아이돌처럼 미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농담처럼 던지는 그 댓글들이 만약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눈에 띈다면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 일일까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천사 같은 미소를 지어도 살인자는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던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부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녀의 고의성이 낱낱이 입증되어 합당한 죗값을 치르기를.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마귀의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